예, 자리에 앉아주셨네요. 우선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으신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님의 한미 RDP MOU 체결의 영향 예측 및 대응 방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학 회장님 그리고 또 김양호님 회장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주제가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처음에 원래 여러분들 배포했던 자료하고 좀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카이스트 글로벌 공공조달 연구센터는 오늘 우리 권영민 변호사하고 잠깐 손 좀 들어보실래요? 뒤쪽에 미국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정은정 실장님 연구팀 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한번 제가 RDP MO에 대해서 상당한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조금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냥 이게 한미 방산 분야의 FTA다 이런 종류가 아니고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알기 좀 쉬우시게. 그래서 우선 양국 간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기본적으로 세계 무역기구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에 있는 그런 기구 안에 정부 간 조달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64개국이 WTO의 멤버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한국을 포함해서 우리는 한국 97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고 정부 간 조달 협정 체제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간 조달 협정 체제 안에서 양 국가 간의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FTA는 WTO 체제에서 정부 간 조달 협정 안에 있는 리걸 프레임워크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에 우리 코로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협정 속에는 24개의 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공공조달에 관련된 것은 제 17장입니다. 17장은 17장 1 메인 텍스트가 있고 그리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RDP MOU는 예외 조항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외 조항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미국 정부와 교류가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매가 가능한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사실은 시장이 개방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은 네거티브 리스트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한국 기업이 진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여기에 FSC Federal Supply Code라는 것이 대부분의 미국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2012년에 저희가 협정을 체결할 때 우리 쪽의 목소리가 잘 대변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 텐데 한번 참고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조달 2021년을 보면 작년에 700조 원이 넘습니다. 구매만 한 거. 용역과 재화, R&D 포함해서 700조 원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가운데 61%가 미국 국방부 예산입니다. 미국 국방부 구매 예산이 420조 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작년에 전체 조달 예산 중에서 한 16조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빼고 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공급하는 게 11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RDP MOU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외 조항으로 정해져 있는 미국의 국방부의 조달 420조 원이 우리 한미 FTA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또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420조 원의 미국 시장과 우리 11조 원의 한국 시장을 서로 상호 개방했을 때 수치로 보면 저희들 시장이 3%가 안 되는 시장과 그보다 더 큰 시장에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는 커먼 센스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수치를 염두에 좀 두시고 이 주제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그 중에서
이제 17장의 이제 공공조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국에서는 보통 그 이제 구매를 할 때 바이 아메리카 액트 미국산 우선 구매법이 있습니다. 1993년에 만든 법령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14장에 포함된 일반 제품들은 국방을 제외한 일반 제품들은 대부분 다 웨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은 특별한 제약 없이 미국 정부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부속서 17장 가 앞서 보여드렸던 국방 분야는 문제는 BA에서 모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미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DOD는 저희가 이제 그 DOD 에이전시라 그래서 우리 한국의 A라는 기업이 미 국방부의 예외 조항에 들어있는 제품을 일부에 공급을 하면 평가는 1불 50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BA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왜 BA 대상에 제외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한미 FTA 체결할 때 17장을 좀 더 고민하고 꼼꼼히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일선상에서 뭐 비슷한 시장이지 않을까. 우리가 사실 3%밖에 안 되는 시장의 규모인 걸 어쩌면 제가 간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공공조달할 때 두 가지 규정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연방조달 규정,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국방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드린 책자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 책자가 저희 카이스트 공공조달 연구소한테 2년 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2,000페이지를. 그래서 번역사 6명을 데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해서 뭐 정부에서 도와주시게 해서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가 이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했는데 그래서 한 200질 정도를 만들어서 한국의 주요 공공기관과 연구소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는 게 바로 미국 연방조달 규정입니다. 국방조달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달 규정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방조달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고 미국 일반 우리가 시빌리언 에이전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정부 기관들은 일반 조달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조달 규정이 이제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 국방 규제는 서플리멘트 추가 규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반 국방 규제가 아닌 일반 파에서 원래 발효가 되어서 이제는 원래는 50%였던 것이 이제는 10월 25일이 되면 금년부터 60%로 올라갑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Federal Register입니다. 미 연방정부 공시입니다. 이 연방정부 공시에 보시면 아예 날짜가 effective from 10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Buy American Act의 local content, 소위 말해서 미국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퍼센트가 예전에 50%였다가 이제 60%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하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벌써 10%가 줄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2024년이 되면 65%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9년이 되면 75%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국방부에 물건을 공급하는 한국의 A라는 업체가 있으면 이 A라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2029년이 되면 맥시멈 25% 이상 하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산업이든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내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벌써 법제화가 돼서 보신 것처럼 연방 페더럴 레지스터 공고가 돼버려 법제화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기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미국 연방규정 FA의 변화가 곧바로 미국 국방조달 규정에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용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되면 바로 우리나라의 메이저 웨폰 시스템이나 비행기나 이런 뭐 K9 이런 계통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고심도 해보고 많은 그동안 사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저희 나름대로 이거는 제가 하자 말자는 그러면 측면이 아니라 학자로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미국은 이미 마음을 먹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벌써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모든 산업조사나 산업환경조사를 통해서 미리 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본은 왜 했을까? 2016년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RDP MOU는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가 그러면 이 BAA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우방국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게 바로 상호 국방 조달 RDP MOU입니다. 그럼 RDP MOU를 맺으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제한 철폐 50%를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A라는 기업이 하청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미국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공장을 옮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RDP MOU를 체결을 하면 우리 한국 제품인 비록 한국에서 만들어진 스페셜티 메탈, 알루미늄이나 그런 텅스턴 같은 거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우방국들 27개국이 모두 다 사인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일본이 201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선택은 뭐냐면 그러면 이 RDP MOU를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interoperability, 상호 호환성이 문제입니다. 상호 호환성은 그 안보 전략 차원에서 엄청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일본이 상호 호환성에다가 집중을 하고 RDP에 목을 매달았을까 하는 걸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선택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과연 이걸 대비할 것인가? 그냥 막연히 파가 D파로 변경이 안 돼서 75%가 실행이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도 그렇고 한미 그 경제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만약에 공화당이 트럼프가 다시 진입을 하면 사실은 RDP MOU를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P MOU의 핵심은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위물자를 그냥 조달하는 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는 건 표준화, 합리성 그리고 상호 운영성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제출하는 그다음에 방산물자를 조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용역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A가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한 자격과 여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이제 베리어 멘더먼트 특히 이제 스페셜티 메탈은 지금 현재 미국산은 95%입니다. 그래서 특수 금속 특히 이제 그 워헤드에 미사일에 꼭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RDPM을 체결하면 이러한 것들도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RDP MOU를 체결했을 때 저희가 국방 규정에 나오는 것처럼 유자격, qualifying country 27개국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건 책자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쉽게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27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보다도 안보의 상황이 긴박하고 북한의 스트레스가 많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모든 국가가 미국의 우방인데 사실은 제가 돌이켜보면 이집트가 미국의 우방일까? 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우방인가? 우리보다 더 우리가 절실한데 대한민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보 전략 차원에서는 제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빠져 있습니까? 네, 체결 안 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지금까지 체결 안 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잠시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후반부에 결론 부분에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미 국방부가 2016년에 체결한 RDP MOU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꼭지가 R&D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행하는 R&D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면 원천 기술을 미국 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생산해도 RDP 체결하면 미국산과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가 바로 procurement supply including defense article입니다. 국방에 관련된 군수품들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용역도 가능하고 여기는 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우리 옵셋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2014년도에 니카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 특히 군사적인 협조를 위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2014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2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되지는 않고, 왜냐하면 상호협정이기 때문에 양쪽 다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원래 1월 17일 날 미 상무부에서 이제 이런 RDP MOU가 체결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방산 기업들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탐낼 만한 미사일이나 에어 시스템에 대한 인티그레이션 공동 연구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빠져 있고 일본은 엄청난 속도로 미국에 근접해서 방위 협력뿐만 아니라 안보 전략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내셔널 디펜스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시는 것 럭키드 마틴하고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가 양국 간의 그 기업들이 협력해 FX 일본 비행하고 F-35에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공동 개발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RDP MOU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제 우리 그 뒷단에 우리 장원준 위원님께서 일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2016년 체결하고 물론 이런 금액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군수만 RDP 체결한다고 무조건 수출이 증가한다.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의 다양한 형태로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DP MOU는 안보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 전략 차원, 두 번째는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육성을 시킬 것인가. 우리 11조의 작은 시장이고 미국 국방부에 비해서 3%밖에 안 되는 시장이만 저희들한테 소중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국내 사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세 번째는 우리가 대미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대미 수출을 활성화하는 전략과 기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향후에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되면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과거에 몇 번 한 지난 10년 동안 선행 연구를 몇 번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의 결과는 뭐냐면 할 수도 있다. 한번 산업환경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 넘어갔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정부는 개정을 했고 2029년이 되면 75%가 되고 그게 국방규정으로 정확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군수 대행업체들은 우리 중소기업 포함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특히 국방부 공급하는 하청을 25% 이상 우리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급한 거거든. 미국 국방부를 서두를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7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럭키드 마틴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퍼센티지를 맞추려 우리한테 배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스웨덴 가면 됩니다. 사브 가면 됩니다. 우리만 사실 경쟁력으로 몰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책 연구와 또 정부 부처 간의 다양한 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방산업체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FDA에서 그런 선행이 있습니다. FDA 할 때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방산업체 좀 이렇게 개방되는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정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의 개인적 학자적인 소견이니까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미국 연방정 조달 규정 FA와 DFA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8개월 동안 저희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에서 미국의 로펌을 2군데를 고용을 했습니다. 한국의 법무부원 율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국방 전문하는 변호사들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대부분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 전문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차되어 있기 때문에 2군데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달 시장이 만약에 개방되면 과연 어떤 제품이 개방돼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정말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냥 시장만 크다고 해서 우리를 받아주진 않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제가 2000년도부터
미국 국방부 사업을 오래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미국 국방부의 조달 체제나 획득 체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줄 건 주지만 너무나 이게 가려져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열쇠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쥐고 있지만 그 열쇠를 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방위 산업을 생산력 또 기술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미 국방부에서 1년에 SBIR이라는 프로그램이 2,000개 이상의 연구 과제가 나옵니다. 연구 과제가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회사를 주총을 꿰야 됩니다. 왜냐하면 R&D에 관련된 협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 관련돼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의 특성화를 살려서 정말 진출할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 조금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저희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 보면 미국의 first tier 소위 말해서 Lockheed Martin, Raytheon, General Dynamics, GE 이런 회사들만 쳐다보시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한국의 중소 방위 산업의 그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건 세컨드 티어. 세컨드 티어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가 느낀 건 우리의 방산 기술이 20년과 10년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가끔은 우리를 경쟁자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분야는 우리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5G가 그렇습니다. AI도 우리가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게 사실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first tier는 보지 마십시오. 세컨드 티어하고 third tier를 보시면 사업의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대미 수출에서 좀 미국의 메이저 프로젝트를 찾아서 매칭을 해서 한국의 같은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를 만들면 이런 기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한테 미국산 바이 아메리칸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을 하고 이 잔머리 굴리 이런 골치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내 방위 산업에 미국을 사실은 진출하게 되면 하나의 간접적인 풍선 효과는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전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RDP 체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적극적이고 좀 총체적인 이제 부처 간 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좀 더 여기서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 이외에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그러한 좀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방산 기업들이 우리가 국내 시장 11조 시장을 열고 400조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키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우리 방산기업들이 다 좀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방산기업들을 보호할 것인가, 보호책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면 훨씬 더 공감대 형성을 하기가 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RDP 체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체계를 안 했을 때 생긴 이 문제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 구조가 취약해집니다. 일본의 구조에서 보셨습니다. 일본은 F-35를 그렇게 아끼는 미국의 F-35를 공동 연구합니다. 미쓰비시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27개국의 동맹들이 소위 말해서 이 협정에 체결했는데 가장 절실한 북한의 핵위협에 가장 노출된 대한민국이 미국과 이런 동맹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전략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두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방위 산업에 관련된 R&D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공동적인 R&D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미국의 엑스포트 라이센스의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자체 기술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과 R&D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공급망을 만드는 이런 27개 국가에 서로 협의체를 그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 개정은 이미 됐습니다. 그건 이제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공시를 했고 올해 10월 달에 되면 이제 60%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도 2024년 65%, 2029년에는 75%가 됩니다. 다만 지금 확정이 안 된 거는 벌써 수권법 여러분 아시죠? 수권법에
작년 수권법에 벌써 이걸 포함시키려고 미 하원에서 출하를 했습니다. 초안을 다 나왔습니다. 초안은. 근데 상원에서 서로 그 암드 커미디에서 서로 내고를 하던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내년에 또 올리겠다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 연방 규정이 디파로 국방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60%, 65%, 75%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RDP MOU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불리하게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DP 체결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차관돼야 돼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저희의 그런 안보 측면과 우리의 경제성, 특히 우리 한국의 그 방산 기업의 활성화, 또 해외 진출의 다양한 이런 형태를 감안해서 이런 저희들이 연구한 이런 것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오픈이 되고 좋은 공감대를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들과 또 형성에 대해서 이런 RDP 해보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방위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이게 RDP MOU를 설명하려고 하면 한 3시간은 걸릴 겁니다. 생각에 RDP MOU는 우리 시장은 무조건 개방돼 이 마음이 가장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설명 정도를 충분히 아시면 공감대를 만들기에 훨씬 기업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공청회랄까 이런 서로 정보 교환하는 이런 시간이 많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따가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 진행이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 관계로 바로 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한미 방산동맹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산업연구원에서 방위산업을 연구한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김만기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이어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해서 방산동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로부터 이제 글로벌 안보환경 한미동맹 변화, 주요국의 어떤 동향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미 방산협력 현황과 한계, 그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이제 신냉전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공급망 재편이 많이 이제 심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간 동맹 강화 측면 고려하고 또 양국 간의 이제 방위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보 환경의 변화를 보면 우선은 이제 미국은 지속해서 2010년대 이후부터 이제 중국의 강군몽, 그다음에 러시아의 구소련 부활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우방국들하고 계속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안보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공급망까지 계속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간 이런 공백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군사적으로 현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하나의 이제 발생의 원인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2+3라는 이런 위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런 견제 이런 행위들은 이제 계속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년에 이제 인페컴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이 맞붙을 때는 한 70%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이긴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반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과 이 미국의 육해공 그리고 사이버, 우주까지 전력이 상당히 지금 미국이 이제 열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극초음속 유도무기도 지금 이제 배치될 예정에 있고요. 이게 지금 미국이 PDI를 신설해서 약 270억 달러, 괌에다가도 이지스 어쇼를 좀 배치한다고 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5년 후에는 정말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권에서 대만이나 다른 아시아권에서 어떤 중국의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장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 것은 이제 공급망 재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중국의 여러 그 협력 업체들도 미국 그 국방부 납품 기업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10년간에 무려 한 400% 넘게 한 650여 개까지 지금 증가를 한 상황을 그 미국 국방부에서도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동맹국으로 바꾸는 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지금 과거에 그 터키가 러시아의 S-400 무기를 이제 구매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공급망을 전환하려고 했을 때 수십억 달러의 이제 그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캐나다라든지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이 공급망을 계속 이제 바꾸갈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전도 보시면 이런 네 가지 차원, 즉 사이버 우주를 포함해서 5차원 전쟁에서 각 군과 합동작전 그리고 뭐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범부처 협력 그리고 우방국 파트너와의 이제 안보 협력을 통해서 이런 integrated deterrence 그러니까 통합 억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미국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냥 단순히 한미 동맹이니까 60만 대군을 미군에서 지원을 해줘 이런 개념은 앞으로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화하는 시기에서 이제 앞으로 안보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안보 지금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쿼드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입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이제 파이브 아이브도 얘기가 됐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구상 IPF를 지금 협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우방국들과 이런 협력을 강화를 하자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과연 이때 우리 한국이 그러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이제 답은 이제 나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뭐 동맹이지만 린치핀이고 뭐 강조를 하고 있지만 원업됨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런 협력에 따라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다른 나라와의 이제 협력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보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동맹 관계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 이런 한미 간의 이제 방산 협력을 볼 때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제 NTIB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National Technology Industrial Base. 이거는 이제 캐나다하고 영국, 호주하고 이제 미국하고 4개국이 지금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 안보라든지 민군 겸용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공급망 협력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이 되면은 ITAR 같은 수출에서의 규제 완화라든지 OTA 신속 획득 사업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걸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 어틀랜틱 카운슬이나 앤드류 헌터 지금 이제 그 획득 차관 대행하고 있는 앤드류 헌터 CSIS 방위사 실장이 2018년에 이 NTBI 보고서 그 다음에 최근에 CRS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그 4개국 정도는 굉장히 지금 작기 때문에
LDP MOU식으로 한국이라든지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포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 RDP MOU에 대해서 지금 현재 27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리투아니아, 발칸 삼반도에 있는 리투아니아하고 이제 RDP MOU를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뭐 우리나라는 제외돼 있지만 이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이런 우리나라하고 방위산업하고 비교해 보면 미미한 나라들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주목할 것은 이제 최근에 이 하이디슈 미 연구국 차관이 지금 매월 그 컨퍼런스 콜로에서 이런 그 RDP MOU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이런 R&D 첨단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협력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걸 또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16년에 지금 체결을 했는데 작년 5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10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와 이와 별도로 시험평가 상호 이제 공동 시험평가 MOU도 체결했고요. 제가 작년 CSI 있을 때 미 그 방위장비청 국장이 CSI에서 와서 이에 대한 어떤 RDP MOU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김한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양국 간의 어떤 그 개방, 상호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면서 공정한 기회를 보상해서 서로 윈윈을 하자. 이제 이런 개념에서 RDP MOU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MOU 특성상에 이제 의무 조항은 아니고요. 그 상호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이제 방점을 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지금 이제 캐나다 1963년부터 개발을 RDP MOU를 체결을 해서 약 27개국이 지금 뭐 처음 한 나라는 60년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나라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개방 정도는 40에서 50%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BAA는 면제를 하지만 더 들어가 보면 다른 많은 규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베리 어멘먼트도 일부 면제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또 인디언 우대, 여성 우대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이 볼 때 한국의 방산 시장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투용 판정 가를 받으면 무기 체계가 방산물자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방산물자 지정을 받으려면 그 제품의 70% 이상, 신규는 50%지만 70% 이상은 국내 부품을 써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이제 BA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최저 입찰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호 규제를 서로 최대한 최소화하고 이제 개방을 통해서 서로 이제 윈윈하자는 이제 그런 목적임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가 체결한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프로큐어먼트, 미국의 어떤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는 F-35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단순 구매 위주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공동 소요 발굴부터 공동 R&D, 생산 마케팅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넓게 가지면서 이제 협력이 확대되는 김한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연간 4천억 달러의 이제 시장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부 호주 같은 경우는 연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옛날 자료지만은 미국하고 EU 13개국 간 무역 수지 개선을 봤을 때 상당히 개선됐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고 옵셋은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절충력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최대한 노력하자는 것이지 없애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터키나 네덜란드
등등의 국가들은 계속 이 상황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매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하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안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일방이 해지를 희망해서 해지해 버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RDPM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일본이 한 5년 전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미국 시장에 다 진출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산성에 이제 2021년 자료를 봤을 때 공동 연구가 91건으로 대폭 이제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가지고 이런 그 RDPMO를 계속 연장하면서 확대하고 있고요.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이런 나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또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급안전협정이라는 소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국방품질보증협정 이런 것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30개, 4개의 어떤 그런 MOU, 방산협력에 30개 국가들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사점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우방국 간의 이제 방산협정 체계는 더욱더 이제 확대될 것이고,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그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한미 동맹 강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과의 여러 어떤 그 문제들과 별개로 이런 한미 군사 동맹을 또 더욱더 확대해서 방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래서 방위 산업의 어떤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한미 동맹 강화 기조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구조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방산 무역 수지에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격차를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현재 어떤 미국에서의 무기 수입 구조를 좀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방위 산업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해와서 세계 방위 산업 한 9위, 10위, 또 수출은 최근에 뭐 8위까지 올라가고 수출도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마지막 산업의 마지막 단계인 개방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의 어떤 미국 방산 시장에 같이 진출해서 그 기술력을 제고하고 그런 그 시장을 창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 방위산업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제 대기업 한 10여 개의 대기업은 사실 이제 최저입찰제라든지 지체상금 이런 것 따라서 많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노력을 해도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은 1 내지 2%에 이제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돌파구가 이제 수출 시장에 이제 총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출 시장은 아시다시피 뭐 동남아라든지 일부 북유럽, 중동 이런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현지 생산이라든지 많은 반대급부를 주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고, 우리가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세계 어떤 그 하이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업도가 상당히 이제 낮습니다. 보면은 대부분은 방산으로는 이렇게 영위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 1-20% 정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수출 어떤 경쟁력도 매우 미미합니다. 이런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시장을 열어주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그 협정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한미 간 많은 이제 협력, 특히 방산물 협력을 해왔지만 지난 40여 년간 보면 불과 공동 무기 체계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건, 뭐 최근에 하나가 OMFB 사업에 컨소시엄 들어왔고요. 또 기술 분야에서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한미 간의 어떤 긴밀한 그 동맹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RDP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거기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사청장님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공동개발 생산, 마케팅을 포함한 3세대 방산협력을 지향하겠다고 했고, 또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게 캐더린 닉스 부장관도 CSIS에서 갔고, 또 지금 앤드류 헌터도 지금 CSIS에서 갔기 때문에 이런 그 한미 간의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사들이 계속 이런 주요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협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시기상으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한미 간 방산협력 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DTICC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했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만 상대하는 거고 이런 어떤 DTICC나 이런 것들은. 그러나 DTIB 4개국, RDP MOU 27개국은 거의 매월 차관급 또 차관보급이 텔레컨퍼런스 같은 계속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어떤 그 공동 R&D라든지 협력할 방향을 찾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상태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없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좀 많이 좀 제약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무역 수지 보면은 최근 10년간 30조 원을 넘게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진입 뭐 옵셋은 일부 있지만 상당히 좀 미미하고 수출도 뭐 탄약이라든지 항공유 뭐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어서 이런 갭을 지금 어떤 협력 체제 협정이나 이런 거 없이면은 그냥 그대로 10년, 20년 돼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항상 보면 아무리 고가의 이제 무기체계 개발 사업도 국내 개발 위주로 했지만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까지도 F-35라도 다 공동 소유를 발굴해서 서로 먼저 사전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글로벌 상황과도 맞지 않다. 이런 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도 미국 가 있었지만은 이런 그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주도할 조직 과장급이 맡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나 다른 나라들은 뭐 차관 그다음에 국장 이렇게 해서 계속 협력하는 것에 비해서 암만 해도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한 5개 정도로 그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NTIB가 됐든 RDPMO가 됐든 먼저 이 협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언을 드립니다. NTIB도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미국이 지금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특히 우리 한국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5G, 6G 이런 쪽에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떤 그 협상력은 충분히 이제 갖추고 있다. RDP MOU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협상을 시작해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문구를 조정하고 또 그런 체결 이후에도 개방 정도를 상호 협의하고 이러면서 안전장치도 만들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기존 협정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이고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제한이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청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세대 방산협력을 위해서도 결국은 이런 협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소요 발굴로부터 기술 체계, 특히 이제 신소객득 같은 경우는 이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NTIB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바로 미 DIU라든지 각군에서 피치데이라든지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상당히 이제 서로의 어떤 장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해서 많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방식도 정부 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산업 시장의 공동 연구라든지 아니면 부품 공급망의
우리 그 중소기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고 미국의 어떤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좀 다양할 필요가 있고요. 또 관련해서 조직도 점점 확대가 될 것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어떤 주미 무관 단도 그렇고요. 실제 가보면 이게 워낙 그 무기 조달 위주로 수입 위주로 되어 있던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소요 발굴이라든지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위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정을 통해서 이런 조직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아울러서 지금 방산학회라든지 한미동맹재단 이런 그 연구 산학연 간 다양한 교류 협대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이 바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제 저희 산업연구에서 제안한 그 무기체 개조개발 사업이 2013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약 지금 한 10년 지나서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컨설팅부터 여러 가지 기술 지원, 인증, 평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이런 협정 체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도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는 이제 다 끝났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세미나 할 때는 육군회관이나 전쟁기념관, 뭐 공군회관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곳 더존 비즈원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이 건물은 처음인 것 같은데 잠깐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개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토론이 있을 텐데요. 잠시 이제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용구 부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존비전의 지용구 대표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이 건물을 인수하고 리모델링하고 운영하고 있는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업무를 제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제가 초대해서 이 학회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초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건물에 처음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들이시고, 그래서 제 시간은 그냥 초대자 입장에서 이 건물이라는 부분들, 오늘 세미나 부분들 앞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 제가 뒤에서 좀 봤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학교의 세미나를 여기서 개최하지만 이렇게 그 열이 있는 세미나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는 분보다 오시는 분이 더 많고, 예. 그러니까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게 세미나를 운영해야 부분들의 이 역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보통 대부분 이렇게 나가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오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준비된 책상을 뒤에 더 갖다 놓는 케이스는 제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여기 입주해서 2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되게 좀 신기하고 예, 대단한 모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저희 더존 IT 그룹에서 솔루션사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저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한 3, 4년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으면 모든 프로세스나 모든 계획이나 준비나 전략들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없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세션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도 토론보다 양보받아가 제가 좀 나와서 설명해서 마음은 좀 급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그 국방부,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국방부를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국방 상황을 연구하는 기관, 그다음에 다양한 방산 세미나 학회들한테서 학회분들을 모시고 디지털 전환과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의 주제로 주로 강연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전략을 추진하는 일을 회사에서 맡고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구. 여러분들 애자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애자일 문화는 기민하고 민첩하고 유연하고 낭비 없는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애자일은 굉장히 많은 책이 나와 있고 아직도 애자일은 방법론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각종 칼럼이나 기고나 이런 발표 자리에서 애자일은 방법론으로 문화로 구축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 다양하고 조직의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자일은 도구로 문화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주로 많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자일 도구를 만들고 있는 기획자와 개발자로서의 시각을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에 대한 많은 전략과 많은 조직에 대한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전술들이 과연 얼마나 방법론은 체계화되고 있는데 이론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는데 도구화, 시스템화는 얼마나 그거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질문을 던지면 기술의 발전의 속도하고 인문학의 발전 속도가 자꾸만 더딘 것처럼 안 맞는 것처럼 이 이론과 방법하고 실용적인 부분들에 있는 도구도 자꾸만 갭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 현실은 이론의 연구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 5G, 네트워크 속도의 5G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5G가 인간이 뭔가를 반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속도 측면에서 보면 0.0001초라고 해요. 4G는 0.01초였거든요. 4G. 그렇게 네트워크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진 겁니다. 좀 있으면 저희가 6G라는 걸 또 이렇게 통신 속도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통신의 속도는 이렇게 빨라지는데 우리들의 대응력, 판단력, 타이밍 이것 또한 빨라졌느냐라는 부분들의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제 이 기술 AI 시대로 우리가 막 가고 있고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어를 배워서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개발이라는 걸 했어요. IT 엔지니어들이. 그럼 뭐냐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기계의 언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기계가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배우는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고 사람의 언어를 배워서 이 사람이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시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AI가 매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원료는 데이터고요.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지난달에 봤던 자료, 데이터, 얘가 자기의 습관, 이 모든 걸 AI가 판단해서 연결만 되면, 센싱만 되면 당신의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서 머무르고 싶은지, 지금 뭘 사고 싶은지, 그죠? 이런 부분들의 것을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 AI가 추천해주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의 언어를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기계가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배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전략과 전술은 바뀔 때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제가 이 뒷장을 별로 소개해드리지 않고 그냥 제가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강의를 하거든요. 문화변동의 제1요인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쟁력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국가의 비전입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국가보다 좀 작은 단위의 모든 기관들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이걸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10년 전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컴퓨터와 접속될 수 있어 라는 부분인데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구현이 돼 있죠.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접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영상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음 기회에 좀 보여드릴 거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리하면 이 한 장이 전부인데요. 이 한 장 중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전략이나 조직이나 프로세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꾸는 것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CEO분들이나 그 많은 리더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이 국방이라는 주제의 키워드를 갖고 하려고 그러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전략. 근데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리더분들이 별로 없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이 전략을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명을 좀 드렸냐면요. 저 울돌목이라고 저기 그 옛날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싸웠던 그곳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을 바라보는 동상에서 딱 동상에 보면 왼쪽 손에 뭐를 쥐고 있냐면요. 장군이잖아요. 근데 지도를 쥐고 있습니다. 칼이 아니고. 근데 어떤 작가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순신 장군 동상에 울돌목을 내려다보며 나보다 10배가 많은 적과 싸워야 되는데 울돌목을 내려다보며 손에 지도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는 전략을 안다는 것이다. 라고 책 한 장에다 써놨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와닿습니다. 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라는 질문에 지도를 들고 있다는 것은 전략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술은 뭐라고 얘기되는가라는 부분들이잖아요. 내가 지금 지도를 들고 있는가? 지금 1592 저희 아들이 외우고 있는 임진왜란의 그 연도거든요.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1592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략은 그분이 전략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장군이었다는 것이 우리한테 너무 다행인 건데 제가 10년 전 거의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관객 수가 1등인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 영화 제목이 명량입니다. 최민식이 이순신 장군 역할로 출연했던 명량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텔링과 역사의 드라마가 아직도 관객 수 1등이 깨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 재미난 현상이거든요. 아주 그 드라마틱한 부분들의 재미있는 영화가 무지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량은 왜 1등인가? 그래서 제가 명량이라는 영화를 한 대여섯 번 봤는데요. 강의를 위해서 봤습니다. 근데 명량을 보면 명량이 2시간 분량입니다. 2시간. 근데 명량에 보면요. 이순신 장군 역할 나오는 최민식 그 배우가 결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대, 아주 소수의 군대의 연습 그 훈련장에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저들에게 퍼져 있는 독보석과 같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 문장 한 문장이 영화 2시간 분량하고 맞먹는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가 명량이라든가 그 뭐 난중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그 뭐 사즉생, 생즉사, 아직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명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역사의 스토리지만 그 영화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저들에게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133척을 하고 싸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전투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저들에게 퍼져 있는 독보석과 같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이라는 그 독백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술이라고 저는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그래서 적을 울돌목이라는 그곳으로 유인해야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것은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싸워야 될 장군들, 전력이 부족한, 자원이 부족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 용기라는 부분들, 예리한 칼, 더 빨리, 더 많은 총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용기에 대한 마음이 전술이구나라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이 얘기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 더 이상 성장이 없다. 자, 이제는 이순신 장군이 2023년, 지금 2020년에 계시다면 그분의 손에는 어쩌면 스마트폰을 들고 계실지도 모르고, 그죠?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들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도는 길을 잃었을 때 아주 유용한 도구고, 내가 다 아는 곳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도구일 수 있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자신의 일에 응용해서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 세미나에서 정보를 얻어갈 텐데 이 정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각자의 일에 응용하지 못했다면 그건 지식이 아닌 거고요. 응용했더라도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의 정의라는 용어보다는 지식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는 분들보다 오신 분이 많다는 것은 이 학회가 지식의 완성을 논하는 학회이구나라는 부분들의 생각을 갖게 됐고요. 디지털은
경험한 것을 실행하는 실용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는 실용을 그다음에 깊이보다는 넓이를 계속 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디지털 정보 취득에 대한 가장 좋은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학회가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꼭지 정보성이라는 그 꼭지 AI 빅데이터라는 기술을 막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기술의 베이스가 되는 지식 이게 정보가 되지 않고 지식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많이 논하는 학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 강의를 짧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전 정보가 미흡해가지고 아까 소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겠는데요. 토론하실 분들 준비해 주시고 잠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분 후에 토론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